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취미생활에 눈을 떴다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취미 클래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온 오프라인 클래스 플랫폼 타링에서 지난 5년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클래스에 대해서 공개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1위 클래스는 재테크였고요. 2위는 직무, 3위는 취미였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그 MZ세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소득이 적은 사상 초유의 세대, 또 자본주의 키즈, 이런 별명이 붙고 또 그런 세대다 보니까 돈 불리기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또 직무 스킬을 높여서 일의 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여가 시간을 잘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취미 개발에도 여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요즘 타로나 사주 관상 같은 운세 보는 법을 배우는 시장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사주 관상 타로뿐만 아니라 풍수지리 인테리어 같은 이런 것들 강의가 온라인상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또 고민 이런 것들이 커지고 미래를 정말 잘 준비하고 또 현재도 잘 즐기고 싶고 현재 행복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모두들 어떻게 하면 더 여유 있게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으신데요. 오늘도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CS2022에서 찾는 투자 전략, 기술의 확장. 오늘 CS2022 리뷰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있었던 CS2022라는 이벤트가 그냥 지나칠 이벤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시장에서 봐도 우리 12월에 산타랠리 분위기 있었을 때도 전차 군단이 시장의 중심에 있었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IT라는 그게 변화의 큰 물결이 되고 있는데 그 트렌드들을 좀 확인할 수 있죠. 일단 막을 내렸는데요. CS2022의 주제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일단은 2년 만에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진행된 행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오미크론의 확산에 좀 우려가 있었고, 또 이제 지금 어제 나온 뉴스 보니까 다 이제 좀 안타깝게도 좀 감염이 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5일부터 8일까지였는데 또 하루 좀 줄은 어떤 그런 좀 행사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만큼 주제면이라든지 참가 업체들의 어떤 수는 그렇게 풍성하진 않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좀 이제 움직임, 또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좀 주목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5가지 정도 산업군에서 좀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우리 시장에서도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반도체 섹터. 근데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D램이라든지 낸드 같은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반도체가 아니라 좀 반도체가 좀 확장된 부분들, AI라든지 좀 차량용으로 확장되는 좀 모습을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자동차. 사실은 이제 완성차가 상당히 많이 좀 참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확실히 자동차라기보다는 확실히 이제 모빌리티로 가는 부분들, 비욘드 더 카라는 어떤 그런 좀 슬로건이 어울리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세 번째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당연히 전기차라든지 어떤 재활용,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재생 쪽으로 가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당연히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올해 좀 화두는 리사이클링이 아닌가, 좀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좀 상당히 전 눈에 띄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올레드 TV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결국은 PC, 휴대폰에도 좀 확장이 되면서 결국 이제 모든 어떤 산업 분야에서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IT 가전과 관련된 이제 행사인데, 좀 인터넷 이제 블록체인,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서 어떤 주제도 하나의 좀 메인으로 잡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이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쪽도 확실히 이제 IT 쪽과 연관이 되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 5가지 정도 산업군에서 저는 좀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미래를 여는 정말 미래를 주도하는 그 경쟁의 출발선이 지금이라는 얘기들도 참 많은데요. CES 2022에서 미래를 여는 혁신에 대해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주목할 섹터는 반도체, 모빌리티, 배터리, 디스플레이, IT, 가전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작년에도 주식 얘기할 때 네. 사실 주식 투자의 성공 사례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테슬라에 진짜 그냥 투자했는데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수익이 있었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테슬라가 가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애플카도 진입하겠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자율주행입니다. 앞으로 미래차 자율주행 밸류체인에서 반도체 기업의 위상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반도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하면 우리가 이제 약간 사이클 산업으로 해서 이제 뭐 D램이라든지 뭐 랜드 쪽 그러다 보니까 좀 2년 어떤 사이클 이런 쪽을 좀 타는 상황이 생겼는데 사실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섹터가 부상이 되면서 이제는 좀 구조적 성장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어떤 그런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이게 반도체보다는 사실 좀 테슬라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CES 2022에 분명히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참가한 어떤 이제 분들의 좀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열리게 되면 이제 부스마다 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게 좀 분명히 당연히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이동하는 게 쉽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이제 이동하는데 뭐 최소 30분에서 뭐 최대 1시간까지 걸릴 정도로 사실 이동 경로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제공했던 지금 베이거스 루프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뭐 30초에서 1분 만에 제가 볼 때는 이 그 전시장 간의 어떤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네. 그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경로를 좀 제공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제가 볼 때는 차량용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테슬라가 먼저 좀 시장에 대한 어떤 트리거를 당기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오프라인에 등장은 안 했지만 테슬라가 CS 2022에 분명한 인상은 남겼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저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요. 지하 터널. 그러니까 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네. 2019년부터 자율주행 칩을 지금 생산을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 지금 파운드리 라인에 좀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설계해서 네, 삼성전자가 파운드고요. 네, 결국 이제 칩을 내재화하는 좀 설계를 하는 부분에서는 네. 이제 사실 각 완성차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선단 공정이라고 하죠. 10나노 이하의 공정은 어쩔 수 없이 외주를 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TSMC라든지 삼성전자에게는 이런 자율주행 관련되는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시장은 또 다른 반도체의 시장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사실은 CS2022에서 좀 상당히 부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테슬라 지금 얘기 나왔지만 차량용 반도체 지금 신규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완성차 업체들, 그 다음에 뭐 EV 공급사들의 어떤 행보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사실 이제 조인 벤처가 좀 만들어지거나 혹은 이제 협약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제 미국 파운드리 공장이죠. 글로벌 파운드리가 포드랑 좀 제휴를 했다는 점도 있고 특히 또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덴 자동차 부품회사죠. 비오니어와 함께 뭐 인수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 사실 퀄컴이 왜 이렇게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인수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퀄컴도 이런 자동차 쪽으로의 반도체 시장을 좀 영역을 좀 넓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의 좀 매출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좀 영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전기차, 뭐 로보택시 자율주행 트럭에서 상당히 선호되는 플랫폼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완성차라든지 지금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지금 협약은 계속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하면 사실은 이제 노트북, PC, 서버의 수요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작년 한 해 지금 반도체의 어떤 좀 투심을 억눌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PC라든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게 집안에 좀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한 것이지 오프라인, 특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좀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반도체 사이클 상당히 좀 다운 사이클을 이끄는 하나의 좀 요소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CS2022에서 상당히 좀 눈길을 끌었던 게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고성능 노트북 PC 관련된 부분에서 로드맵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노트북 PC 같은 경우 이제 단발성 수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가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기 때문에 네. 결국 컴퓨터에 사용하는 이제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거죠. 이에 따라서 퀄컴, 엔비디아, AMD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북 PC용 반도체에 대한 로드맵을 좀 CS20에서 적극적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히 이런 쪽에서도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2021년에 CPU 설계 스타트업 누비아를 좀 인수를 하면서 노트북용 CPU를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CPU 쪽에서 이제 경쟁자들이 많죠. AMD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퀄컴의 어떤 CPU를 좀 어느 정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인텔 같은 경우는 좀 물량으로서 좀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확대 전략을 피고 있고 특히 이제 PC라든지 이제 노트북이 약간 스마트폰처럼 이제 always connected 상태로 좀 약간 변모하는 모습.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퀄컴은 상당히 강조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AMD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퀄컴하고 같은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만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PC의 사용자의 어떤 경험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저전력을 좀 구현을 한다던가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라이젠 6000 시리즈 프로세스를 좀 어느 정도 개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노트북, PC의 고성능화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후공정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좀 강조가 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저는 이제 좀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첨언해 드린다고 한다면 네. 결론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어쩌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좀 첫 번째로 포인트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노트북 PC와 관련된 쪽에서 포인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노트북과 PC 혹은 이제 이런 쪽에서 또 후공정 쪽도 좀 어느 정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관련된 종목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와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는 종목이죠. 뭐 테슬라 파운드리 파트너는 이제 삼성전자가 당연히 파트너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 네. 뭐 테스나 같은 이제 뭐 카메라 이미지 센서 관련된 종목도 충분히 좀 어떻게 보면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노트북이라든지 PC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D램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된 쪽으로 뭐 SK 하이닉스가 가장 대장주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노트북 PC 같은 경우 뭐 저전력이라든지 고성능 반도체 구현을 위해서는 분명히 후공정이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관련된 쪽으로는 이제 뭐 네페스라든지 네페스 아크 같은 종목들이 하나의 좀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2022에서 여러 장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포인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테슬라가 자율주행 칩을 2019년부터 개발 생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오스틴 네. 공장을 통해서 설계한 것을 넘겨서 파운드리 생산을 맡겼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따라서 테슬라 자율주행 칩의 생산을 담당할 삼성전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중요해졌죠. 네. 예,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런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고성능의 노트북, PC용 반도체 로드맵을 미국 기업들이 제시했다는 부분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테스나 그리고 SK 하이닉스, 네페스 아크까지 관련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참
블록체인, 비트코인 네. 채굴에서도 참 엄청난 수혜를 입었고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엄청 수혜 기업이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엄청난 수혜 기업이고 경영을 네.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올해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네. 꼽는 의견 있잖아요, 월가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아닙니다만 네. 결국은 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크로스보더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고 확장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안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또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 뭐 반도체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AMD, 퀄컴 같은 경우를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움직임을 네.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연관이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당히 인수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보게 된다면 뭐 엔지니어링 뭐 영입부터 시작해서 인수가 상당히 말이 많아요.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뭐 메타에 뺏겼다, MS 에 뺏겼다 이런 좀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인재가 부족하다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충분히 이 회사들은 이제 향후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애플이 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부각을 많이 받았죠. 이제 단순히 기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AR, VR 이제 이런 기기들로서의 어떤 진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없는 매출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어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존의 IT 공룡들의 지금 제가 볼 때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이 들면서 AMD 저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의 관점에서 AMD, 엔비디아, 삼성전자 비교를 했을 때 네. 사실 싼 건 삼성전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AMD와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해 주겠어요? 삼성전자가 한국에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죠. 미국에 있어야 되나요?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 한국 증시 빨리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예. 자, 힘을 보태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으면 뭐 조만간 빨리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디스카운트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예. SK하이닉스 그렇고 사실 좀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MSCI 선진국 지수에 좀 편입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외국계 좀 패시브 자본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가장 1순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는 올해 분명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거의 전례 없는 좀 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매출 304조까지 나오고 있죠. 올 한해.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한 60조 정도.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이제 매출이 한 60조, 그다음에 영업이익 한 20조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쳤다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반도체 매출에서. 그런 점에 봤을 때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을 좀 실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두 회사의 어떤 저력을 좀 믿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두 기업, 반도체 대표 주자들의 두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현재 시장을 뒷받침하면서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초마풍님께서 메타버스 대장주 MP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잠시 후에 시간 남으면 한번 좀 살펴보고요. 또 완벽한 자율주행 없다는데 너무들 다들 강조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직은 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제 그런 자율주행을 실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결국 이제 사람에게 가장 이제 필요한 뭐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좀 기술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결국은 뭐 주가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땡겨 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어떤 글로벌 시장을 좀 선도하는 업체들이 계속 그런 시장을 좀 뛰어들었다 함은 결국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모멘텀을 좀 확인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로 좀 투자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봤을 때 과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없는 기술에 투자를 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좀 저는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벽한 자율주행을 가기까지는 좀 갈 길이 멀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좀 어느 정도 레벨 3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초로 아마 2024년까지 지금 전 세계 완전 자율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도로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좀 혁신을 하기 위한 뭐 로드맵을 좀 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최근에 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떤 단발성이 아니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시작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 관련된 쪽은 좀 한번 중장기로도 충분히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쪽에서 또 수요와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는 반도체 투자 아이디어 얻어봤습니다. 삼성전자, 테스나, SK하이닉스, 네페스 아크까지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 모빌리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우리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도 CS2022에 참여하면서 스마트폰처럼 모빌리티가 함께 할 날이 온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메타 모빌리티를 또 선언하기도 했고요.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모멘텀들을 안고 있는데 완성차 업체들의 참여 모습들은 어땠나요? 사실 자동차가 사실은 할 얘기가 좀 가장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예. 사실 자동차를 보면서 느꼈던 게 한 세네 가지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자동차라 하면 이제 하드웨어, 근데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좀 최근에 강조가 많이 됐죠. 거기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물에 대한 이동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개념이 탑재가 되면서 사실 자동차를 좀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라는 좀 이런 의구심이 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욘드 카, 그러니까 차를 넘어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측면에서 좀 제가 볼 때는 그런 트렌드가 확산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뭐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 모델은 이미 계속 좀 꾸준히 좀 선을 보였죠. 근데 다만 이제 기존 라인업에서 약간 세부적인 스펙이 좀 어느 정도 공개가 된 부분들, 뭐 그중에 뭐 일부 좀 특수하게 좀 기술이 좀 추가된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좀 눈에 띄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게 되면 GM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출시 계획이죠. 뭐 실버라도 지금 전기차가 공개가 됐는데 한 회 충전 거리가 640km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한번 충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는 어떤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충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컨트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 전기차로서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시작한 차를 말고 결국 완성차들의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완성차들이 지금 전기차로 막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제 완성차에 진입을 하려고 했던 어떤 회사들이 결국 또 이제 완성차 플러스 전기차로 같이 뛰어드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소니, 뭐 네. 삼성, 뭐 퀄컴 같은 회사들, 뭐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이 회사들은 사실은 전혀 이제 차량은 좀 상관이 없던 회사들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차에다가 좀 전기차까지 탑재가 되면서 확실히 이제 좀 기존 사업과는 좀 다른 사업의 영역이 좀 확대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대표적인 게 소니, 좀 삼성전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소니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지금 전기 컨셉트카 비전 S 세단을 좀 공개했는데 이번에 지금 비전 S 지금 상위 버전 SUV를 좀 공개를 했죠. 결국 이제 소니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회사로 간다? 뭐 이런 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 카메라 회사가? 약간 이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제는 영역에 어떤 이런 경계가 장벽이 없어요. 없어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예. 이제 삼성전자는 그 가장 최근에 6년 전인가요? 그 M&A 있었죠. 하만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자회사를 통해서 사실은 뭐 이제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어떤 시나리오까지 제시를 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카메라 센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 자동차 업체 이외의 업체들이 자동차 섹터로 들어오는 모습 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좀 물류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 또 뛰어드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택배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를 이제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 스탈렌티스 트럭 쪽으로 해서 전기 상용 밴을 좀 주문을 했다고 좀 밝힌 부분이 있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도 같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물류 업체라고 하면 약간 이제 IT 서비스로 보는 게 맞죠. 미국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그 아마존 IT 서비스 업체가 완성차랑 파트너십을 좀 맺어가면서 어떤 좀 전기차 쪽에 시장에 좀 참여를 하고 특히 또 소프트웨어 쪽에 어느 정도 좀 참여를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이제 좀 상당히 특징적인 좀 개념들을 많이 내놨는데 그 MOT라고 합니다. 모빌리티 오브 띵스에서 약간 어떤 거냐면 모든 이제 사물이 다 이동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좀 상당히 좀 제시를 했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플러그 앤 드라이브, 뭐 플러그 앤 리프트 같은 좀 모듈을 좀 개발을 하면서 네. 결국 이제 꽂기만 하면 네. 이동할 수 있다는 네. 이동하거나 뭐 운전하거나 뭐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 자체에서 이렇게 좀 다양한 사물의 이동성을 좀 부여하는 좀 그래서 결국 진짜 비욘드 카에 대한 어떤 개념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에 관련된 이런 개념들은 상당히 좀 혼동스러울 정도로 많이 좀 나왔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물에 대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동 수단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또 산업의 영역을 좀 넘나드는 어떤 그런 크로스오버로서 어떤 자동차 시장의 변모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기업에 국한한 게 아니라 모빌리티 혁명이 IT 기업의 참여로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초막풍님께서는 애플이 자동차 만드는 거나 소니가 만드는 거나 비슷한데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일본 기업이 뭐 이런 네. 지금 요즘 일본 경제 좀 하강하고 있는데 소니가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뭐 도요타가 약간 전기차로 뛰어든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좀 고정관념에 좀 어떻게 보면 사로잡혀 있다가 네. 이제는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예. 특히 소니 같은 경우나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트랙 레코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과연 그런 트랙 레코드를 어떻게 전기차 시장에서 얹히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 이제 애플이 애플카를 만드는 건 사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더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애플의 생태계를 어떻게 이제 운전하는 그런 공간에서 시간 동안에 좀 구현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소니도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소니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생각 들고 있고 결국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모든 IT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로 뛰어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을 때 결국 전기차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과연 무엇이 될까? 뭐 자율주행도 있겠고 그 안에서 생태계도 인포테인먼트도 있을 것 같고 참 네. 여러 개의 어떤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뿐만이 아니라 현대차가 공개했던 MOT라는 이 모듈을 통해서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이동성을 언제든지 부여할 수 있는 네. 이런 모듈 기술도 우리 기업이 해냈다라는 네. 것도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는 또 CES 2022에서 어떤 것들이 화두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좀 셀 3사죠. 뭐 SK 에너솔루션 이제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는 좀 사실 좀 참여하지 않았고 SK 이노베이션이나 이제 파나소닉이 좀 참여를 했는데 사실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상당히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SK 온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CES 2022에서 좀 화두가 된 건 두 가지 정도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리사이클링 관련된 부분이 좀 화두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지금 리사이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또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쓰고 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단순히 폐차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리사이클 관련된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 어떤 화두로 떠올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이번에 레드우드 머티리얼스 관련된 이런 기업이 사실 폐배터리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뭐 수주라든지 좀 진행 사항을 많이 알려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2030년까지 지금 약 500만 대 정도의 지금 리사이클링을 관련된 캐파를 좀 늘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리사이클링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앞에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좀 시세를 내긴 했습니다만 결국 폐배터리 관련된 쪽도 다시 한번 좀 이런 측면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리사이클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주목이 되는 건 있어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뭐 빨라 2027년
뭐 늦으면 2030년 상당히 좀 미래 기술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까지 가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뭐 결국은 이제 탄소 중립 시대,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에서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배터리가 결국은 이제 충전에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러다 네. 보니까 고밀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에너지 고밀도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생기고 또 이제 배터리의 어떤 필요성은 당연히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인데다가 또 이제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 관련된 부분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넌 IT 쪽이긴 합니다만 뭐 로봇 관련된 거 뭐 그다음에 청소기 이런 쪽에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배터리가 쓰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리사이클을 잘할 것이냐, 얼만큼 이제 환경에 오염되지 않을 것이냐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배터리 사업은 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큰 모멘텀을 받고 있지만 지금 CS2022에서 좀 나온 이런 IT 다른 좀 모멘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산업의 어떤 성장률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 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배터리 쪽에는 또 다른 성장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상당히 오래 뭐 성장률에서의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스마트폰도 하루 지나면 바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로봇은 얼마나 또 좋은 배터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고밀도 배터리에 따른 그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이 좀 앞당겨질 가능성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먼 미래라고는 일단 컨센서스는 나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또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 CS2022에서 주목을 했었군요. 디스플레이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도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사실 네. 디스플레이가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사실 좀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 조명을 받았죠. 주목을 예. 받았는데 이제 그때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휴대폰에서 이제 뭐가 TV에서 휴대폰 그다음에 이제 패드 쪽으로 뭐 아이패드라든지 이제 이런 갤럭시 노트 펜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사실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그에 앞서 약간 CS2022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건 홀로그램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컨텐츠 정보를 홀로그램으로 좀 제시를 하는 디바이스를 좀 발표를 하면서 CS2022에서 좀 약간 혁신상을 좀 수상한 좀 이런 이력이 있는데 사실 홀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AR, VR, 뭐 스마트 기기도 좀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AR, VR 관련된 쪽이 IT 쪽에서 아직까지는 좀 이런 좀 디스플레이 쪽에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OLED 쪽, 특히 이제 홀로그램 쪽 관련돼서도 지금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이제 향후에 주목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제 OLED TV가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퀀텀 닷 OLED TV 65인치로 최고 혁신상을 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OLED TV에 지금 진출을 하면서 OLED 생태계가 좀 상당히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제 LG전자도 상당히 지금 반격이 만만치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OLED EVO 라인업이 지금 있었는데 기존에 3개 정도였습니다. 55, 65, 77인치였는데 올해 좀 11개로 라인업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42인치부터 97인치까지 라인업이 지금 11개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뭐 구글 같은 이런 클라우드 기반 게임 서비스가 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끔 이제 OLED TV를 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OLED TV의 지금 경쟁도 상당히 치열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폴더블 관련된 쪽도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뭐 인텔 같은 회사들이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 좀 얘기가 좀 나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좀 아직은 지금 실물로 보지 못했는데 지금 S자 형태로 적을 수 있는 인아웃 폴더블 디스플레이, 그다음 G자 형태로 안쪽으로 2번 접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인텔 같은 경우도 폴더블 PC 4종을 신규로 올해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디스플레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면서 OLED, 특히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지금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과 LG가 OLED 동맹을 맺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네. 시장이 최근에 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폴더블 폰은 중국 기업들은 진짜 못 만들었더라고요. 최근에 신제품. 또 앞으로 애플도 이 폴더블 폰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기업들의 또 수주라든지 뭐 계약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ES에 처음으로 토픽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었던 블록체인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뭐 블록체인 하면 또 이것도 좀 할 말이 많은데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처음으로 예. 블록체인 관련해서 정식 토픽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부스 설치 기업은 뭐 한 두세 개 정도? 그러니까 뭐 크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이제 국내 굵직한 대기업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좀 발표를 하면서 어떤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약간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대기업들의 투자가 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진짜 좀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은 이제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좀 뜨거웠던 주제가 NFT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블록체인 거래소뿐만 아니라 뭐 NFT 제작 서비스 관련된 쪽으로 해서 좀 상당히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다가 뭐 암호화폐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달러와 연동과 관련된 쪽에서 과연 이제 화폐 노릇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역할론까지도 상당히 지금 논의가 여러 세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스마트 TV 모델에 NFT 거래 플랫폼을 좀 탑재할 것이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NFT 거래 규모가 30조 원을 좀 넘어간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NFT 생태계에 있어서 좀 사실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일본 팬들이 좀 약간 투자를 하는 어떤 측면을 넘어서 과연 일반 대중들이 약간 소유의 영역으로 이제 NFT를 좀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대중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은 좀 이런 NFT의 유용성에 대한 부분들, 대중화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고민을 했고, 자사의 신형 TV가 NFT에 전시되는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음을 좀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스마트 TV 내에서 NFT 거래 플랫폼에서 마음에 드는 NFT를 구매한 후에 TV를 통해 집안에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OLED도 문제겠지만 그 안에 이제 NFT까지 탑재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참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도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제 플랫폼 쪽이 사실은 좀 가장 일을 많이 하죠.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인터넷 기업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좀 전개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클레이튼의 개발이라든지 운영은 좀 싱가포르를 좀 기반으로 한 자회사 크로스가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존에 클레이튼의 운영을 좀 맡았던 그라운드 X 같은 경우는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인 클립과 지갑 서비스 내 NFT 거래소 서비스인 클립토롭스 고도화 역량을 좀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또 이제 경쟁 상대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라인을 통해서 블록체인 사업이 좀 진출해 있고요. 라인은 뭐 자체적으로 코인을 좀 시작을 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NFT 거래소 등의 어떤 코인 생태계 전반에 대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제페토가 약간 이제 지금 메타버스 서비스 쪽에서 지금 이제 나중에 뭐 좀 상당히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런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참여가 되는 거고, 네. 앞서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존의 IT 업체들도 자동적으로 좀 참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 NFT가 좀 뜨겁게 어떻게 보면 시세를 보였고, 최근에는 좀 이제 낙폭이 과대되고 있는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고퍼주에 대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 한해 계속해서 지금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제 다시 한번 매출에 대한 부분들, 또 정확하게 모멘텀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제2의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블록체인, 특히 메타버스, NFT, 뭐 거기에 더해서 게임, 뭐 만화 이런 좀 섹터들을 올해도 좀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이 지난해에 여름에 8월에 그 국내 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그때 또 메타버스 관련주가 한 번 더 시세가 크게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CES 2022에서 처음으로 토픽으로 선정됐던 블록체인 관련한 기업들의 내용들을 쭉 봤더니 우리 기업들 삼성, LG, 카카오, 네이버가 이런 관련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상당히 빠르게 좀 많이 달라진 점이에요. 이게. 대응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2015년만 해도 이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8년 이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메타버스 딱 뜨니까 이제 끝판왕이 거 떴다 이러면서 사실 좀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확실히 좀 3세 경영인들의 어떤 좀 움직임,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확실히 이제 휴대폰 사업을 벌이고 전장 사업으로 좀 어떻게 보면 거듭나는 어떤 그러한 좀 결단력이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내연기관차 엔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스탑을 하고 좀 모빌리티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하게 대기업들의 어떤 전략, 그 다음에 행동 속도는 상당히 빨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좀 우리나라 지금 제가 볼 때 계속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멘텀은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권미라 앵커님께서 안 계셨지만 제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올해 우리나라는 선거가 2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식시장에 외부적인 변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좀 올해 한번 기대를 해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중에 초마풍님께서 오늘 방송을 정말 재밌게 보시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얘기 좀 더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요약하자면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시장에서 봤었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뭐 제조라든지 그리고 콘텐츠 관련한 기업들을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최근에 지금 뭐 게임 관련된 종목들은 뭐 과매도 구간까지 지금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 지금 펀디멘탈 자체가 좀 많이 약해졌던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코인과 연관되다 보니까 좀 뉴스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라든지 정말 이 모멘텀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결국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시장의 반등을 이끄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두가 다 힘들다 생각을 하고 있고 테마만 좀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의 여지가 있는 섹터들을 조금 차분히 모아가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S 2022에서 두각을 나타냈었던 우리 기업들의 모습들 살펴봤는데요. 이들 기업들 최근에 뭐 하락한 종목도 있고 상승을 시도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다 가격 매력 있다고 보시죠? 충분히 가격 매력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중에 좀 골라달라고 해보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보고요. 다음 주 주제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여민 팀장과 함께 CES 2022 리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심화론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이해에 좀 도움 되셨나요? 오늘 장은 어제 강한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환율이 또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118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하락세로 최근에 워낙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심리가 더 안정되고 시장이 좀 더 추스러질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